자, 반갑습니다. 가야대학교 현대사회학 중독 제5주차 수업입니다. 오늘은 알코올과 니코틴 중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으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었고요. 학교 규정상 50분, 50분 이렇게 해서 2시간을 이렇게 채워야지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50분씩 2시간을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첫 번째 시간에는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할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니코틴 중독에 대해서 이렇게 각 50분씩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PPT하고 그다음에 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난 3주차 강의를 3주차 강의에다가 영상을 이렇게 좀 삽입을 했더니 저작권 위반으로 해가지고 영상이 중지가 돼 버렸어요. 정지가 돼 버렸어요. 예, 뭐 노란 딱지 이런 것도 아니고 저는 수익 창출을 할 생각이 없는데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아예 저작권 위반으로 영상이 막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영상을 조금 필요한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수업 듣는데도 조금 지루함이 덜 할 텐데 어,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PPT하고 제 설명만으로 이 동영상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어, 조금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지금 오미크론이 와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 목이 좀 많이 아픈 편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다가 목이 좀 아픈 경우에는 조금씩 끊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일단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PPT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요 알코올과 니코틴 중독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고요.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이란 것이 무엇인지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은 알코올을 포함한 물질 중에 일부를 장기간 사용했을 때 생기는 의존성이라는 것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의존성이라는 것은 행동적, 신체적 의존. 여기서 또 행동적 의존이라는 것은 알코올 섭취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문제 행동. 뒤에서 또 살펴볼 거고요. 신체적 의존이라는 것은 알코올 장기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알코올에 대한 내성과 금단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내성과 금단 현상, 뭐 의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에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보았던 부분이지만 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성이라는 것은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점차 더 많은 물질, 여기서는 이제 알코올이 되겠죠. 더 많은 알코올을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금단이라는 것은 해당 물질을 끊을 경우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은 알코올 의존성은 알코올을 장기간 사용하여 알코올과 관련된 문제 행동이 빈번히 나타나고 알코올 금단 또는 내성 등의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이 알코올의 습관적인 다량 복용, 그런 습관적 다량 복용으로 인해서 뇌신경에 심각하게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 그래서 뇌 손상으로 인해서 알코올에 대한 어떤 그 탐닉이나 갈망이나 그런 욕구가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질병을 알코올 중독이라고 이야기하고 혹은 알코올 의존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한테 알코올은 마약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이런 알코올 의존증을 알코올 사용 장애라고 이렇게 또 부르고 있고요. 그 알코올이라는 것은 이제 음용이 가능한 마실 수 있는 에탄올이 대부분이고요. 그 화학주를 이야기하는 거죠. 소주 같은 뭐 곡주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런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 술이라는 것이 알코올이죠. 알코올이라는 것이 옛날부터 고래로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이게 그런 효과나 결과들이 마약과 같은 그런 결과를 낳게 되니까는 악명이 굉장히 높은 그런 부분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알코올 의존증 환자는 약 한 200만 명, 뭐 그 이상이 될 겁니다. 통계 수치만으로도 200만 명에 이르고요. 남자의 경우에는 거의 4분의 1 가량이 알코올 의존을 경험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알코올은 마약류에 속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합법적인 마약과 불법적인 마약 이렇게 그렇게 나누어서 합법적인 마약에 술, 담배 이런 게 들어가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알코올이 마약이라고는 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인식 자체가 좀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고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대한 경향이 있습니다. 음주운전만 봐도 그렇죠. 외국에 비해서 음주운전 처벌이 굉장히 낮은 편이었어요. 최근에 와서 음주운전이 뭐 되게 심각한 어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뭐 2배 가량 높여놓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외국에 비해서는 처벌 수위가 낮다 보니까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음주의 어떤 알코올의 어떤 그런 나쁜 결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라든지 그에 대한 대처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약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 의학적으로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은 이제 신체적 중독을 대부분 일컫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그런 질병인가라는 것은요. 항문 있죠. 뭐 흔히 우리가 똥꼬라고 부르는 항문에다가 술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주입을 하게 되면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남자의 생식기가 또 점막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술에다가 생식기를 이렇게 삽입을 했더니 이렇게 담궜더니 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 아니 그 정도로 알코올이 심각한 부분인가. 우리가 뭐 흔히 술을 마시면 이제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마시게 되는데 이렇게 입을 통해서 들어간 술은 간을 통해서 해독 작용이 일어나서 해독을 해서 몸에 퍼지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어 죽을 만큼은 아니지만은 나쁜 영향을 계속 뭐 끼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제가 지금 목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네, 제가 막 이렇게 횡설수설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술을 마시면 간의 대사작용을 통해서 해독이 되니까 그나마 죽지 않고 술을 마시고 나서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몸에 작용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물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알코올을 계속적으로
섭취하고 하게 되면은 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치를 넘어서면은 죽음에까지 이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실제로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눈에 그 알코올이 들어가게 되면 실명에 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그런 또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알코올이라는 것은 몸에 좋지 않은 것이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알코올 중독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심리사회적, 유전적, 행동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이 알코올 중독의 원인이랍니다. 이 각 요소의 중요도는 개인차가 있는데요. 알코올 관련 장애에는 유전적인 요소가 많이 관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관련 장애 환자의 1차적인 친척이 알코올 중독이 될 가능성은 일반인에 비해서 한 3배에서 4배가량 된다고 하고 있고요. 알코올 의존성 발생 위험도의 60%는 유전적인 요인, 40%는 환경적인 요인이 차지하고 있답니다. 뭐 집안에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있다라면 거의 100% 자녀들이 알코올 중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뭐냐면 유전적으로 60%를 받고 그리고 매일 술 먹는 아버지를 혹은 어머니를 보았던 자녀들이 알코올 중독이 될 가능성은 환경적인 요인까지 합쳐지니까 100%가 된다는 거죠. 심각한 부분이죠. 이 밖에도 도파민이나 오피오이드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알코올 중독 발생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분석학적인 원인으로는 과도하게 처벌적인 초자와 구강기 고착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초자라는 거는요. 초자라는 것은 자신에게 지나칠 정도로 가혹한 사람, 자기한테 지나칠 정도로 가혹한 사람. 그래서 초자라는 것은 마음속에 자신을 감독하는 일종의 양심과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자아를 초자라고 이야기하고, 이 가혹한 이런 초자아는 스스로 열등감을 만들게 되고요. 우울감과 죄책감, 자책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자아라는 것은 부모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그 사람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그 대상의 훈육이나 교육 방법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그런 것으로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자신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마음속에 항상 존재하는 것이 그런 초자아라고 부릅니다. 그런 초자아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알코올 중독과 관련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강기 고착이라는 것은 프로이트의 5단계 정신적인 어떤 성장 단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출생으로부터 약 한 1세까지, 그때까지 이제 구강기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뭐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뭐 이렇게 나뉘는데, 애들이 처음에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들이 다 입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때를 이제 구강기라고 부르는데, 그런 구강기의 고착이라는 것은 그 어린 시절에 그런 구강기에 이렇게 집착을 보였던 그 부분들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죠. 그래서 처벌적인 초자에 있었던 그런 불안감이라든지 그런 증세들을 이제 구강으로 해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바로 이제
정신분석학적으로 이렇게 알코올 중독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강고착이라는 것이 성인기에 부정적인 구강 행동에서 유발된다.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무의식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신분석학적인 그런 원인으로 봤을 때 어릴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고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알코올을 통해서 그런 걸 해소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알코올 중독에까지 이르게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 알코올 중독은 이제 우리 뇌에 보면은 휴식기에 신체 이완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수용체에 작용을 하게 되면은 강한 이완과 진정의 효과를 냅니다. 즉 술이 신경정신과적으로 뇌신경의 스트레스성 긴장과 불안을 억지로 억누르면서 잠을 잘 오게 하는 효과 뭐 이런 게 있다든지요. 근데 술을 자꾸 신경 안정적인 목적으로 복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몸이 신경 안전 물질이 과도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고 이 본래 안정을 취해야 되는 그런 호르몬들을 내지 않고 자꾸 술을 먹게끔 본래는 좀 안정을 취하려면은 어떤 몸에서의 수용체가 나와야 되는데 호르몬이 나와줘야 되는데 술로 그런 거를 안정을 찾으려다 보니까는 이제 더 이상 그 수용체를 만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도 술이 더 필요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술은 결국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에탄올이라고 했죠. 에탄올이 이제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과도하게 자꾸 마시게 되면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뇌신경이나 호르몬 같은 거를 파괴해 버려서 일시적으로 기억 상실이나 혹은 뭔가 사람이 자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자제하지 못하고 폭력의 성향 등까지 어, 나타나게 하는 그런 나쁜 술주정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 여기서 또 술을 좀 더 마시게 되면은 뇌신경이 아예 뭐 파괴가 돼 버려 가지고 손상이 아니라 파괴가 돼서 술을 먹지 않으면 환각이 오고 또 치매 증상이 오고 피해 망상증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술이 없으면 아예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어 이런 뭐 문화적인 부분이나 분위기상 인간관계 형성과 이제 뭐 사회생활에 있어서 음주가 기본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엔 또 그렇진 않죠. 술을 권하는 사회. 뭐 저 때만 해도 제가 뭐 20대 30대 때만 해도 뭐 동아리 생활을 한다든지 학교 생활을 할 때에도 무조건 술이었거든요. 동아리 방에 앉아만 있어도 뭐 그냥 뭐 캐비넷에 열어보면 술이 쫙 가득 들어 있고요. 그래서 뭐 이야기를 하다가도 커피를 한 잔 마신다든지 차를 마신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술을 나눠 마셨습니다. 뭐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술 마시고 수업 들어가고 뭐 그런 상태였어요, 거의. 근데 뭐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니까는요. 그죠? 근데 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회학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음주가 기본이 되다 보니까 또 그런 분위기에 있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 알코올 의존증이 또 심각해지는 상황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앞서서 생리적인 측면에서 봤듯이 좀 공격적인 성향이 좀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정신질환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체적 통증 그런 어떤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 일시적으로는 조금 뭐 해소하는 데는 이렇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알코올 중독에 노출이 될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조울증, 강박증, 뭐 성격장애, 정신분열증, 분노조절장애 같은 그런 질환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알코올 중독자들이 대부분 가지는 그런 증상들이 이런 거예요. 너무 좋지 않은 것이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런 병증을 또 해소하려고 또 술을 마시고 또 그런 증상이 보이게 되면 또 술을 마시고 하다 보면 계속 악순환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는요. 자, 이제 알코올 중독의 증상입니다. 한 개인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양의 음주를 매일 해야만 하는 경우, 그죠? 알코올에 중독이 되면 알코올 없이는 정상적인 상태가 유지가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려고 음주를 하는 경우, 알코올 중독의 증상 중에 첫 번째. 혹은 주말 등의 특정 시간에 집중해서 과음하는 패턴을 유지하는 경우. 자, 불금이다. 불타는 금요일이다. 나는 금요일만 되면 술을 마셔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알코올 중독인지를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된다. 또는 수주 혹은 수개월에 걸쳐서 이제 폭음한 후에 일정 기간을 또 금주를 하는 패턴, 그거를 또 반복하는 경우는 이제 알코올 남용이나 의존증을 의심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알코올 남용이 및 의존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 어떤 직업적이거나 사회적인 기능이 저하가 되겠죠, 당연히. 술 냄새 풍기면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고 하는데, 술을 마시고 나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만일 그 사람이 운전을 하는 그런 직종에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당연히 일을 못 하겠죠. 일단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면 정상적이다. 글쎄요, 뭐 정신적으로 어떨지 모르겠는데 신체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뇌가 몸을 제대로 제어를 못하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사고를 자주 일으키고 가족 구성원과도 마찰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 당연하겠죠. 거의 항상 만취해서 지내는 경우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뭐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이제 감마 유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수개월 이상 술을 안 먹고 지내기도 하지만 한 번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폭음을 하면서 스스로 술 먹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사람들을 한 번 술을 마시게 되면은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 계속 술을 마시게 된다. 그래서 더 이상 몸이 막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오게 되면은 이제 타인이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더 술을 못 먹게 딱 말리지 않으면은 음주 중단이 안 될 정도의 지경에 이르는 경우, 그걸 감마 유형이라고. 그래서 신체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술만 마시는 동안 사회적 책임을 전혀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가장이면은 일을 나가서 이렇게 뭐 월급을 받아온다거나 이렇게 해서 가정 생활에 어떤 그런 뭐 가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전적인 어떤 뭐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을 전혀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운전을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사회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바로 감마 유형입니다. 그럼 델타 유형은 뭐가 있느냐? 많은 양은 아니지만은 거의 매일 술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앞선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친구 중에서 계속 매일 뭐 점심때 밥을 먹을 때마다 반주로 소주 반 병씩을 먹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뭐 그냥 재미 삼아서 뭐 음료수 삼아서 물 대신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중독이 되었던 거예요. 중독이 되었던 겁니다. 스스로가 자제가 안 됩니다. 그런 경우가 바로 델타 유형에 해당하겠죠. 자신이 술에 대한 조절력을 상실하는 상태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간이 나빠지거나 하는 그런 건강상의 이유로 뭐 술을 끊어야 할 때나 아니면 금단 증상을 느끼고 나서야 비로소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술을 항상 마시다가 친구랑 같이 밥을 먹으러 왔는데 그 친구가 술을 시키려고 해서 제가 말렸어요. 야, 낮부터 술을 마시자. 점심 때부터 무슨 술을 마시냐. 저녁에 마시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근데 밥 먹을 때 꼭 술을 마셔야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야, 니 그거 알코올 중독이다 하니까 그런가? 자기가 알코올 중독이었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좀 중증의 알코올 의존자들은 식사를 거의 하지 않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은 이제 안주로 좀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잦은 음주를 하면은 살이 찝니다. 그런데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이 올 정도로 심한 알코올 의존증 단계에 들어선 사람들은 밥 먹는 것도 싫고 안주 먹는 것도 싫대요. 오로지 술만 마십니다. 심지어 이제 제대로 된 안주도 들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밥을 안 먹느냐면은 배가 부르면은 술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이제 알코올 때문에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소화기관, 위 같은 위벽을 갖다가 다 깔아 먹어가지고 점막이 다 손상이 돼가지고 밥을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그냥 토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이 어, 술을 마시고 나서 선호하는 그런 안주는 그냥 맹물입니다. 맹물. 시원한 냉수 마시면은 시원한 느낌을 받으니까.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면은 이제 영양분이 모자라게 되고 뭐 차라리 안주라도 먹었으면 안주에 있는 영양분이라도 섭취했을 텐데 술만 마시니까는 술에는 아무런 영양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심각한 영양실조에도 걸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 중에서는 되게 비적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뭐 자기가 나는 안주 많이 먹으니까 알코올 중독은 아니겠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주 심각한 중증 환자, 거의 죽기 직전의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알코올 중독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중증의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은 구토를 하니까 밥을 먹으면 구토를 하니까는 그냥 식사를 안 하고 그냥 술로 배를 채우고 있는 겁니다. 포만감을 술로 채우고 있고 그래서 또 이제 공복 상태에서 술을 마셔야지만이 조금 이제 그 술의 효과가 더 와닿으니까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공복 상태에서 술을 많이 먹게 된다라는 겁니다. 거의 뭐 식사를 안 하고 술만 먹게 되면 뭐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갈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알코올 중독의 이제 치료에 대해서 이제 볼 텐데요. 알코올 의존성은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신체적 합병증 및 알코올성 치매 등의
정신질환을 유발하여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라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환자의 술 문제로 인해서 가족 기능에 손상을 입게 되는 가족병으로 이렇게 확대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치료 방법은 다각적인 중재 전략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 다각적인 중재 전략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해독 및 금단 증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충분하게 식사를 해야 되고 다량의 비타민, 그다음에 항불안제 대치요법을 시행해야 됩니다. 사실 술이라는 것은 불안감을 없애고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스스로 먹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불안제라든지 그런 걸로 대처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술을 통해서 아까 중증의 그런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처럼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한 식사와 다량의 비타민을 또 제공을 해줘야 된다. 네, 두 번째로 알코올에 의해 야기된 신체 증상 및 내과적 질환을 함께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알코올성 간염, 알코올을 마시게 되면은 일단 간에 부담을 주게 돼 있습니다. 알코올이 해독작용을 해주는 장기잖아요. 근데 어쨌든 알코올을 많이 먹음으로써 이제 간에 쌓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간의 기능을 부담을 주게 되니까 간이 기능을 제대로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염이라든지 간경화까지도 올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유, 그렇죠. 세 번째로 알코올 섭취에 대한 인지적 왜곡을 교정하고 기존의 정신질환을 함께 치료해 줘야 된다. 뭔가 불안감이라든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알코올 섭취가 유일한 해소 방편이라고 생각 안 하게끔 해야 된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기존의 정신질환이 계속 남아있으면 언젠간 다시 또 알코올에 손을 대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함께 치료를 해줘야 된다. 원인 자체를 뿌리를 뽑아줘야 된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약물 치료입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알코올 의존성의 재발 가능성을 줄여줄 수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섯 번째가 가족 치료가 됩니다. 알코올 문제로 인해서 가족까지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도 같이 치료가 병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만일에 심한 내과적 정신적 문제가 함께 있고 그런 외래 치료라든지 통원 치료, 외래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라면은 입원까지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알코올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다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통원 치료, 외래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치료하면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 치료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병원 갔다가 돌아오면 바로 또 술에 손을 대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술이 없는 병원에 가둬놓고 치료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입원 치료도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서 금주에 대한 동기를 높이고, 이러한 동기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술 없이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재발을 방지하는 그런 구성에 의한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알코올 중독의 치료는 단일한 과, 주된 치료과가 알코올 치료과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내과, 신경과, 정신과 이런 과에서 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뭐
보통의 경우는 정신과가 뭐 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신경과를 통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정신과적인 질병이 맞긴 하지만은 이것들이 사실상 이제 신경계통에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치료는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의학계의 보편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술을 통해서 이렇게 간이라든지 간 손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내과적인 진료가 또 병행이 돼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뭐 금단 선망의 경우에는 향후에 뭐 심해지거나 지속적일 경우에는 중추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는 그런 큰 위험성이기 때문에 또 뭐 경련 같은 게 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치료는 보통 신경과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과가 조금 주된 그런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다. 그것이 가장 이제 뭐 알코올 중독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이 큰 증상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신경과에서 다루고 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알코올에 대한 의존증 자체는 이제 정신과를 통해서 하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신과 치료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꺼려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과나 신경과로 가서 뭐 몸의 이제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만 뭐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가장 주된 원인은 정신적인 어떤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적인 치료도 병행이 돼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알코올 중독의 이제 경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알코올 의존증 환자는 악화됨과 호전됨이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사용 장애 환자의 약 절반 이상은 치료 후에 상당 기간 금주를 유지하지만 또 전체 환자의 20%는 형식을 갖춘 치료나 주변의 도움 없이도 오랜 기간 금주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알코올 의존증 환자에게 반사회적 성격 장애가 동반되어 있지 않고 직업과 가족의 지지 등 전반적인 삶이 안정되어 있다면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답니다. 반사회적 성격 장애, 정신분열증, 양극성 장애 등과 같은 다른 정신질환을 함께 갖고 있는 경우 예후는 다른 정신질환의 치료 경과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알코올 관련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을 공존하고 있는 정신질환을 적절히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까 제가 정신과적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했는데 그것이 원인이 된다면 단순하게 이제 뭐 즐기다가 보니까 알코올을 어떤 뭐 분위기에 이끌려서 알코올을 뭐 마시다 보니까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술이 항상 이제 뭐 끼어드는 경우가 있죠. 밤에 친구들 만나서 술을 마시게 되는데 술 마시다가 이제 보니까 그게 뭐 주마다 뭐 한두 번씩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그게 자주 모임을 갖게 되다 보면은 술에 의존하는 알코올 의존증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본래 자기가 안정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직장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그런 것이 강한 사람이었다면 나중에라도 의존증이 생기더라도 나중에라도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좋은 예후를 가질 수도 있지만 하지만은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데 어, 그런 부분, 그 정신적인 장애에 대한 어떤 그 약간 뭐 치료제 비슷하게 그렇게 어, 약물을 스스로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는 경우는 앞선 경우와는 다르게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의존 환자는 술을 끊으면은 이제 금단 상태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금단 의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치료와 술로 인해서 이제 뇌손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량의 비타민 공급이 이제 필수적이랍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금단 현상이 초조, 불안, 불면, 뭐 손떨림, 뭐 땀이 많이 난다든지 식은땀이 많이 난다든지 하는 증상이 나오는데 이러한 금단 증세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어, 이렇게 항불안제 같은 것을 뭐 대량으로 또 투여를 하고 그런 약물 치료를 또 병행을 해준다고 합니다. 조금 더 심각한 금단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발작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알코올 금단 선망이라고 무섭게 이렇게 많이 몸을 떨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 환각을 또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조절을 위해서는 항불안제를 항불안제 이제 앞에 앞서서 항불안제를 쓴다고 했는데 항불안제 용량을 조금 더 늘리는 방식을 취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습관을 조금 개선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인데 약물 치료뿐만이 아니고 이제 술을 아예 끊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 섭취, 그다음에 운동, 독서, 그다음에 좀 알코올에 이제 신경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뭐 다른데 조금 이렇게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퍼즐을 한다거나 악기를 연주한다거나 뭐 사진 촬영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취미 활동 같은 것을 통해서 자연 치유를 유도하는 그런 방식도 있을 수가 있답니다. 그걸 하는 동안은 술에 손을 안 대기 때문에 그만큼 몸도 조금 더 회복하고 신체적으로 그다음에 악화된 신경도 조금 회복을 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게 됩니다. 마약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마약과 같이 그런 마약에 중독이 된 사람 같은 경우에도 원인 자체가 스스로에 대한 어떤 뭐 불안감, 외로움, 스트레스 이런 거에 대한 대항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마약에 손을 댔다라고 한다면 그런 요인들이 사라지고 뭐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거나 할 경우에 마약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사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알코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래서 그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가 약물에 의한 치료가 또 주된 치료가 된다 하면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생활 습관 개선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병행되지 않으면은 그러면 또 치료가 허사가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하면서 신체적으로 포만감을 느껴서 술을 못 먹게 하는 경우 또 포만감이 느껴진 상태에서 음주는 또 고통스러운 어떤 구역질이라든지 복통이라든지 이런 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이 맛있고 음식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어떤 스스로가 몸에 잘 받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면 음주가 자연히 또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주를 통해서 빼앗긴 영양소를 얻어서 또 신경의 회복을 또 도울 수가 있는 것이죠. 운동을 하는 경우라면은 이제 땀을 배출하고 신진대사를 통해서 몸에 있는 알코올 성분을 밖으로 배출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주를 통해서 어떤 지루함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독서라든지 퍼즐이라든지 다른 데로 이렇게 조금 눈이 돌아가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료 후에는요. 이런 치료하고 이제 경과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악화되고 호전된다는 것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래도 호전되어 가는 그런 모습은 이제 앞서 보았던 그런 생활 습관에 대한 개선이 또 이루어진 경우에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고, 그게 병행되지 않으면 악화가 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인데요. 어쨌든 그러한 치료들의 이후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수개월 이내에 또 이런 알코올 중독이 재발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자발적으로 통원 치료를 하거나 뭐 자발적으로 또 입원 치료까지 자기는 아예 알코올을 자기 스스로가 차단을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입원 치료까지 했던 환자들은 제법 술을 끊었지만 강제적으로 뭔가 입원을 한 환자들은 아예 뭐 이렇게 퇴원을 한 기념으로 뭐 술을 사가지고 술을 마시는 바람에 일단 치료를 하고 난 뒤에는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끝나자마자 바로 술을 입에 대버려서 바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실 치료하는 환자 중에 진지하게 술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없답니다. 어떻게든 뭐 가족들이 원하니까, 가족들이 권하니까, 또 내 몸에 안 좋다고 하니까는 막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막 치료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끊지 못하고 실패를 한다는 거죠. 근데도 이제 알코올 의존자들이 금주를 하게 되면 뭐 치료하는 동안은 그나마 이제 알코올을 섭취를 안 하니까는 그 알코올들이 몸에서 빠져나가게 돼서 체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렇지만 어쨌든 어, 아무튼 술을 뭐 제가 예전에 대학 시절 이야기를 좀 했지만 술을 매일 조금씩 늘려가면은 이제 술을 많이 마실 수 있게끔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술을 자주 마시면 술이 는다. 근데 그 말을 조금 뒤집으면은 술을 안 마시면 또 술을 마시는 그런 어떤 주량이 줄어든다라는 그런 말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치료를 하고 입원 치료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일단 술을 안 마시게 되니까 술을 마실 수 있는 주량 자체가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거 자체는 이제 몸에서 술을 분해하는 효소들 자체가 어, 거의 처음 수준으로 뭐 본래 분해 효소 자체가 엄청 많은 사람이라면 술을 아무리 마셔도 술에 잘 취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술을 좀 못 마시다 분해 효소 자체가 작았는데 계속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 몸 자체가 그게 적응해 가지고 분해 효소가 이제 많이 늘었던 사람이 의존증이 생겨서 입원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 분해 효소는 다시 초기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술 자체가 본래 이제 의존증이 생기기 직전까지 치료하기 직전까지 마시던 양만큼을 다시 치료를 통해서 줄여넣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치료는 굉장히 어떤 그 효과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신체적으로는 이렇게 어, 술을 마시는 것을 줄인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술에 대한 갈망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면 그러면 결국 치료가 끝난 이후에라도 그런 치료는 또 허사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이게 뭐 강한 뭐 좀 이렇게 도수가 강한 소주를 통해 소주를 마시는 사람이 이제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술에 대한 갈망이 계속 심리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래 소주는 안 마실게 내가 그래도 소주는 뭐 한
16도, 17도 정도 되는데 내가 그거보다 낮은 도수인 맥주를 마신다거나 와인이나 과실주 같은 걸 마셔가지고 조금은 낮춰볼게 하면서 어쨌든 조금 자기를 좀 절제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것도 알코올이기 때문에 또다시 알코올 의존증에 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순환의 연속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 필요한 것은 스스로가 그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를 하면서 또 자각을 해서 스스로 이렇게 자제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치료에 치료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치료에 가장 좋은 것은 일단은 술자리를 되도록 안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나 요즘 코로나 시대가 돼서 술자리 자체를 이렇게 좀 지양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런 기회에 조금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분들은 조금 이런 부분들을 어, 이번 기회에 한번 살려서 술자리에 되도록이면 가지 않는, 혹은 행여나 술자리에 가게 되더라도 물 같은 거나 음료수 같은 걸로 대체를 하면서 그냥 분위기만 맞추다 오는, 아니면 안주바를 좀 세우는, 옛날에 그 안주만 먹는 사람들 막 안기부 이렇게 부르게 됐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안주만 이렇게 좀 먹으면서 이렇게 알코올에 대한 의존증을 조금 줄여보는 그런 예방책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계속 목이 계속 아픈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좀 그 약을 먹고 이게 있다 보니까 좀 머리가 멍해져서 자꾸 말이 꼬이고 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한 뭐 몇 분 안 남아서, 자, 돌아와서요. 알코올 중독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보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의 정의에 대해서 보았고, 알코올이라는 것은 이제 뇌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아주 강한 어떤 화학 물질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곡주라든지 뭐 맥주나 아니면은 뭐 우리 막걸리나 이런 것처럼 곡주도 있지만, 우리가 또 대부분 싸다고 해서 잘 마시는 소주 같은 경우에는 마실 수 있는 에탄올, 알코올이라는 거예요. 화학 성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몸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게 또 악순환이 된다는 것은 어떤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화학물질을 통해서 그걸 해소하고자 하는데, 결국은 그게 또 다시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로 다시 발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의존증이라는 것이고 중독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뭐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양은 아니지만 매일 조금씩 술을 마시게 되면서 결국은 중독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증상도 있다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내성이나 금단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 이제 제대로 된 사회적이고 직업적인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상황까지도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알코올 의존성에 대해서는 이제 뭐 신경과의 치료, 그다음 내과적 치료 뿐만이 아니라 정신과적 치료까지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아니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치료는 약물 치료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다음 생활 습관의
어떤 개선이라는 부분이 병행이 되어 줘야지만이 좀 더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할 경우에는 통원 치료가 아닌 입원 치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치료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스스로의 의지만 가지고도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 스스로가 치료를 강한 의지를 가지고 통원 치료를 하거나 심지어는 입원 치료까지 병행했던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그 외에 강제적으로 가족에 의해서나 주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입원 치료를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좀 실패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술이라는 거는 또 언제든지 또 다시 마실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당장은 자신의 어떤 건강의 문제라든지 신체적인 그런 문제라든지 정신적인 문제로도 크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한번 끊어보자 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로, 일단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것도 이제 2교시의 니코틴에 관해서 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업 듣는다 고생 많았습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